한국 교통은 후진국 수준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하버드 박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한국에 왔다가 깜짝 놀랄 장면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교통설계학 박사 클로이입니다. 저는 약 30년 전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부족했었죠. 신호등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신호를 절대 지키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 지켰으면 차선을 지키면 양심 냉장고를 선물해주는 한국 연예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엄청 인기였는데 그 몰래카메라는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번번이 실패했었죠. 그리고 비포장길이 많아서 차를 조금만 타도 그 덜컹거리는 승차감 때문에 멀미를 하기 일쑤였어요. 명절 때는 어땠을까요? 당시 한국에는 고속도로가 많이 발전해 있지 않았고 교통순환 시스템도 엉망이었어요. 서울에서 대전을 가려면 평소에는 5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설날이나 추석만 되면 한국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 기본 15시간 이상 시간을 보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시설도 미비해서 사람들은 도로 길가에서 김밥이나 고기를 구워 먹는 충격적인 모습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약 30년 전 교환학생 당시에 직접 겪은 끔찍한 일도 있었어요. 당시 한국은 긴급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119에 전화하는 것조차 큰 고난이었답니다. 사고는 크지 않았지만 끔찍한 교통체증과 체계 미비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시 한국의 도로교통은 정말 후진국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하버드 교통연구소의 정책 결정자 제임스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보고서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나라였고 불과 203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제임스도 저의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이사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직이 반영된 부분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제임스는 한국 교통 시스템을 미국에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협업을 위해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라고 임무를 줬어요. 제임스는 이사회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오라고 했어요. 오히려 한국보다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 역시 한국의 교통 발전을 솔직히 믿기 어려워하며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해 한국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미국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끔찍한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였으니까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도 없었고 이미 지쳐 있었어요.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었겠어? 라는 생각을 품으며 입국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저는 입국장에서부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입국 절차가 매우 간편했고 긴 대기줄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입국할 때마다 길게 줄 서야 하는데 여기서는 안내 로봇이 저를 자동 입국 심사대로 안내해 주더군요. 여권 스캔, 지문 채취, 얼굴 인식까지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30분 이상 걸리는 과정을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솔직히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정말 놀라웠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최신 시설과 첨단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무인 체크인 키오스크와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 덕분에 수속이 빨라서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고 보안 검사도 AI 기반 시스템 덕분에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졌어요. 또 공항 전체에 무료 WI-파이가 잘 갖춰져 있어서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국어 표지판과 안내 방송 덕분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터미널 안에는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있어서
출국 전이나 환승 중에도 한류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프리미엄 라운지와 휴식 공간, 스파 시설 등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었고 다양한 식당과 쇼핑 공간도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항 철도 AREX나 리무진 버스, 택시 등과 잘 연계되어 있어서 시내로 이동하는 것도 매우 편리했어요. 전체적으로 인천공항은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고객 서비스 모두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한국인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분은 하버드 교통연구소와의 협력 연구를 위해 저를 직접 안내해 주려고 오신 재영이었어요. 재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클로이 박사 환영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일부러 냉담한 태도로 한국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갖췄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30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최악의 혼란과 후진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데 말이죠라고 도발적인 발언을 해보았어요. 재영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차분한 미소로 30년이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면 판단하시기 쉬우실 겁니다라고 답해 주셨어요. 인천국제공항을 나서면서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고 있던 끔찍했던 후진국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0년 전 그 작고 복잡한 공항은 이제 거대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재영께서는 저를 공항철도로 안내해 주시며 서울까지는 공항철도를 타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차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도착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도로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는 걸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하게 준비된 열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질서 있게 내리고 탔고 열차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그리고 넓은 객실과 쾌적한 좌석 배치가 눈에 띄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차량 내부는 물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서울로 가는 길 내내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재영은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마치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유지됩니다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표를 구매하는 과정도 매우 쉬웠어요. 자동 발매기에는 영어 메뉴가 잘 표시되어 있어서 어떤 표를 사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특히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목적지인 서울역까지의 요금이 바로 계산되는 시스템은 외국인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어요. 승객들의 이동 동선도 자연스러워서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함 없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서울까지의 여정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녹지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보았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믿기 어려울 정도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열차에서 내리자 재영은 최신 전기차에 탑승하여 부분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시연해 주셨어요. 차에 탑승하자마자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기술이라면 이미 미국에서도 많이 발전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재영은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 법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자동차 자체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도입 중인 AI 기반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도 같이 적용 중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고 하는 시스템이죠. 저는 태연스러운 척했지만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교통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의 전기차나 자율주행 분야는 테슬라와 같은 민간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는 분야예요. 그러나 한국은 민간 기업과 정부가 조화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영은 저를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험하도록 안내해 주셨어요. 첫 목적지는 서울 지하철이었는데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 정말 놀랐어요. 30년 전 제가 타봤던 좁고 오래된 지하철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승강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을 극대화하고 있었고 열차 도착과 동시에 자동으로 문이 열리며 승객들이 질서 있게 타고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 안내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노숙자가 많아 아무리 청소를 해도 소변 냄새와 같은 악취는 늘 달고 살거든요. 정말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어서 재영은 서울 지하철 전 구간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하며 환승 정보와 다음 역 정보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초고속 와이파이가 있어 터널을 지나도 인터넷 연결이 끊기지 않는 점은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무료라는 말에 더욱 충격이었어요. 이처럼 체계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아직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라 생각했어요. 잠시 후 재영은 저를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정류장 전자 안내판에는 실시간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버스는 예측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버스에 탑승하면서 재영은 한국의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환승 시 요금 할인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라고 말해줬어요. 미국도 몇몇 대도시에는 환승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가기 전에 반드시 교통 시스템을 이해하고 가야 혼선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모든 대중교통을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정말 부럽고 감탄스러웠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으로 진입하면서 재영은 저를 교통관제센터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교통 상황과 사고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AI 기반 시스템으로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재영은 이 시스템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센서, CCTV, 차량 GPS 데이터를 종합하여 최적의 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우회 경로를 제한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뛰어난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을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통합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한참 뒤처져 있다고 느꼈어요.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과거 제가 기억하던 끔찍하고 후진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라졌거든요. 기술적인 혁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협조가 돋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건 분명 서울 중심부에 해당되는 거지. 외곽은 어떨까?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재영과 함께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톨게이트 앞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시속 60km 정도로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도착하면 반드시 정차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은 하이패스 시스템 덕분에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한 채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했어요. 거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이패스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무단으로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해당 운전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고 그럼에도 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징수 절차가 집행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한국 전체 등록 차량 중 96.5%가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요금 납부율도 매우 높다고 하였어요.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충격적인 최첨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부분에서 정말 놀랐어요. 이처럼 최첨단 시스템과 더불어 한국의 도로 관리 상태도 매우 양호하였어요. 아스팔트는 매끈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도로 위의 쓰레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재영은 교통관리 시스템은 CCTV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도로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24시간 민원 접수를 통해 필요한 유지보수를 즉시 진행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주었어요. 유지보수 면에서도 한국인의 특유의 성실하고 빨리빨리 문화를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쉽게 납득이 갔어요. 미국이라면 민원 접수부터 조치까지 기본 한 달은 걸리는 게 현실이죠. 고속도로 주행 중에 잠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보통 간단한 음식점과 화장실 정도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휴게소는 마치 작은 쇼핑몰처럼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음식점, 편의점, 먹거리 좌판, 지역 특산품 판매장, 브랜드 의류 매장, 심지어 약국까지 있었고 수유실, 수면실, 샤워실 같은 편의 시설도 완벽했어요. 특히 화장실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요. 과거의 한국 휴게소는 시장통처럼 관리가 안 돼서 늘 지저분한 상태였는데 지금의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화장실부터가 가장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모습이었어요. 이용객들은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식사 후에는 식판을 지정된 곳에 가져다 놓는 등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최근 미국에서 경험했던 열악한 휴게소의 상태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어요. 다시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뒤에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것 같았어요.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급차가 접근하자마자 주변 차량들이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일제히 길을 비켜주었어요. 제형은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의 우선 통행을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신호등을 제어해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부분은 미국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모든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긴급 차량을 위해 차를 비켜준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후 제영은 제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도로 파손이나 위험 요소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앱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신고 후에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어요. 본인의 민원에 대해서 앱 시스템을 통해 결과까지 추적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놀라웠어요. 미국의 미비한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로 안전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은 정말 감탄할 만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하버드 교통연구소의 제임스에게서 전화를 걸어오는 것을 받았어요. 제임스는 한국의 문제점을 충분히 발견했는지, 미국의 우수성을 입증할 증거를 모았는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혁신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스쳐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임스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미국보다 수준이 낮아서 협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라 압박했어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 교통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애국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은 표면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 시민들의 협조와 안전의식까지 두루 갖춘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하이패스 시스템, AI 기반 교통 제어, 깨끗한 휴게소, 그리고 긴급 차량 우선 신호체계 등 모든 것이 미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임스의 압박과 미국의 자존심 때문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과연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날 저녁 제영은 오늘은 한국의 교통안전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저를 데리고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향했어요.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교육은 미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혁신적인 시스템이라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센터 관계자는 한국의 교통사고 감소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시스템 도입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 덕분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마음 한켠에서 갈등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낄 수밖에 있었어요. 점심시간 재영과 함께 교육센터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임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하셨어요. 클로이 박사 미국 최대 후원자가 연락해왔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교통기술이 한국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과는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절대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클로이 박사가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유와 위협이 섞여 있었고 저는 솔직히 제가 본 그대로 보고할 뿐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제임스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랜 고민 끝의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그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영은 오늘은 승용차 대신 기차로 이동하자며 대도시의 화려함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 교통 문화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전날 제임스의 압박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도심의 빌딩 숲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겨운 마을 풍경으로 바뀌어 갔어요. 작은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곳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목격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들이 완전히 멈춰 서고 보행자 신호에는 남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바닥에는 보행 신호가 바뀔 때마다 신호를 표시해주는 바닥 신호등이 길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하는 사람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생겨난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정말 참신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의 배려 깊은 문화가 돋보였어요. 마침 한 교차로에서 노년의 한 분이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을 때 뒤따르던 차량들이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광경이었답니다. 역시 30년 전에는 절대 차량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양심 냉장고는 매번 실패했고 심지어 작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애인 운전자가 저는 항상 지켜요라고 답변하면서 신호를 지켜온 국민을 감동에 빠뜨린 적도 있었죠. 이어 재영은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스쿨존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학교 앞 도로에는 속도 제한 30km를 명확히 표시한 표지판과 노란색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운전자들은 자발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며 CCTV에 의해서도 관리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법적 장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라고 재영이 말해줬고 저는 이번에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귀가하는 길에 도로 한복판에서 한 차량이 갑자기 고장이 나 큰 혼란이 예상되었어요. 미국이었다면 큰 교통체증으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단 몇 분 만에 긴급 출동 차량이 도착해 신속하게 견인 작업을 완료했어요. 재영은 한국은 도로 중간에 차량이 멈추면 즉시 긴급 출동 시스템이 작동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긴급 출동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어서 재영과 함께 한국의 첨단 교통관제 센터로 향했어요. 센터 내부는 거대한 스크린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각 화면에는 실시간 교통 상황, 사고 정보, 대중교통 운행 현황 등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관제사들은 차분하게 모니터를 주시하며 필요시 신속하게 개입하고 있었어요.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AI 시스템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여 구급차가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도록 돕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재영은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 외에도 재영은 현재 적용 중인 여러 도로 교통 서비스를 설명해 줬어요. 온라인과 어플을 통한 버스 및 기차 예매는 당연하고 모든 사용자가 특정 어플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실시간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내비게이션은 도로에 차가 막히면 막힘 구간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해당 길이와 도착 예정 시간까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전방에 긴급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 역시 내비게이션이나 라디오를 통해 주의 방송을 송출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교통 편의가 발전한 모습은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하버드로 돌아가기 전 제임스는 내일 바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니 한국 교통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엄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압박감 속에서 과연 제가 본 사실들을 그대로 전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자존심을 위해 사실을 왜곡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듬해 아침, 저는 재영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오늘까지의 경험들을 되새겼어요. 재영은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한글로 된 안전운전 스티커를 선물로 줬어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 문구는 결국 한국의 뛰어난 교통 시스템의 본질과 그 목적이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철학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제임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임스와 다른 이사들이 모인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과감하게 보고서 초안을 펼치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사실들을 솔직하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후진국처럼 보였던 과거의 기억과 달리 현재의 한국 교통 시스템은 하이패스 시스템, AI 기반 교통 제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가 어우러진 정말 놀랍도록 발전한 시스템임을 강조했어요. 발표가 진행되면서 제임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저는 한치의 양심의 가책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사회 의장인 로버트가 먼저 입을 열며 클로이 박사, 솔직한 보고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해온 관점을 제고하게 만드는 귀중한 분석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로버트는 이어 이제 우리도 한국 교통 시스템의 혁신적인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제안해 주었으며 제임스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의 고집스러운 편견을 깨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과 더불어 사람 중심의 따뜻한 철학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성과는 전 세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사연은 처음에는 최악의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이지만 직접 경험한 결과 미국조차도 인정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